과학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심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과학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과학자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되면 어떨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학기술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한 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과학 연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학이 가진 특성 중 한 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 기술도 세균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한 면역 기작을 발견한 후 그것을 참고하여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와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연구 결과가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면 그 기술은 각종 산업에 활용되어 고용을 일으키고 그 사회가 부유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 생산의 결과로 국가는 세금을 걷고 그것을 과학 연구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은 이렇게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을 납세자들이 용납하는 것도 그 결과가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과학이 앞선 나라들이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이기는데 과학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과학 연구에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기술하고만 연관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로서의 과학도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음악, 미술, 공연 등의 예술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 등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계된 많은 것들이 문화이고 과학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에서 마스크의 효용성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이고 우리나라처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과학은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는 지식, 즉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대와 중세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고 달과 별도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등에 의해서 온 우주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다른 별들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세의 유럽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지구가 주변부로 밀려나야 했으니까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였던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에 의해서 생긴 생물종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예전에는 사유에 의한 철학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대답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철학도 과학 지식 없이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학, 세계관을 포함한 문화는 간접적으로 과학에 영향을 줍니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진실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학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과학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도 영향을 받지만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해서는 안 될 방법은 법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과학의 정의를 보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넓은 뜻으로는 학을 이루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 사용할 때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농업생명과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넓은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다시 보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의 영역 또는 문화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마다 단과대학의 이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자연과학대학 또는 이과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과대학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공과대학과 달리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아내는 것이 과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위의 이름도 이학박사입니다. 영어로는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하고 줄여서 PhD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아주 옛날부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철학이고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학은 철학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과학이 기술로서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주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이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꼭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짬짬이 취미로 하면서도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게 싫어서 혼자 알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과학자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목적은 직업으로 과학자가 되는 것이 어떤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서와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비 지출 영수증 챙기느라 지친 많은 과학자들의 꿈은 스스로를 고용해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개인 연구실에서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의 도움을 받아가며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고용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과학자는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연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4가지 직장이 대학교, 정부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그리고 기업연구소입니다. 정부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는 신분이 공무원인지 공공기관 직원인지가 다르지만 운영비가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직장마다 성격이 다른데 대학교의 교수가 되면 교육 서비스와 연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다른 3개의 직장은 주로 연구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이들 모든 직장은 고객이 있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이니까 당연히 고객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서비스의 고객은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물주니까 학생들이 갑입니다. 연구 서비스의 측면에서 대학교, 정부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가 고객입니다. 정부가 고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이 고객이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자가 받는 월급과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연구비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인, 즉 주주가 고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각 기관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듯이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주주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우선 과학전공의 대학교 4년을 다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미 알려진 지식들을 배우는 게 주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아주 빠른 경우 5년 정도, 길면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석사 2년, 박사 5년 정도입니다. 석사 기간 동안은 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를 주로 배우는 기간이고, 박사 기간은 질문하는 방법부터 그것을 답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기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연수연구원 기간을 거치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포스트닥입니다. 포스트는 이후라는 의미니까 박사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박사는 마쳤는데 정식으로 어딘가에 임용되어 자신의 연구를 하기 전에 애매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이고 짧게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길면 3년 정도 계약합니다. 최근에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정규직 연구원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고 급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 전임연구원으로 임용이 되고 나면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을 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대학교의 교수가 되면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주로 하는 일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연구 전문기관의 연구원으로 취업하면 주로 하는 일이 연구입니다. 연구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과학자들도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상품을 파는데 제조업과 달리 없는 것을 파는 직업입니다. 아이디어만 제시해서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없는 것을 팔아야 하니까 연구 제안서를 잘 작성해서 과제평가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연구과제평가위원들은 제안된 과제 중에서 가장 훌륭해 보이는 것을 전성합니다. 제안된 연구가 왜 중요한지도 평가하고 과제를 제안한 연구자가 연구를 잘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평가합니다. 과제가 선정되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과 협약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연구재단입니다. 지켜야 할 각종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에 사인하면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연구비를 받으면 약속한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연구할지 그리고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할지 협약한 내용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태하게 연구해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관리, 인력 관리, 성과 관리까지 기업의 CEO가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수행하고 나면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나 포스터 발표를 통해 동료 과학자들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과제가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을 정산하고 연구비 부정 사용은 없었는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의 한 사이클이 끝나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밝혀낸 사실뿐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실까지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표했던 논문은 연구 역량을 증명해줄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따고 싶은 과학자들은 모두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과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비를 잘 따오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에서도 어떤 논문을 썼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할 때 전망이 좋냐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의 미래 전망이 아니라 과학자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과학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받아서는 웬만해서는 큰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고 산업화할 경우 특허권료를 받아서 꽤 큰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자신이 사업가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권장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기회가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과학자가 되는 것은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과학자도 연구원장, 장관, 국회의원 같은 높은 자리에 갈 기회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대신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발견으로 인해서 세상이 크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한 국가 내로 제한되는 반면 과학자의 발견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 있다는 발견 이후 냉장고의 냉매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발견, 그리고 그 원인이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라는 발견으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과학자가 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져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예인, 스포츠스타 또는 정치인처럼 유명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학자는 아주 뛰어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일회성으로 대중에게 노출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 대중에게 알려진 스타 과학자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는 몇 사람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대부분은 모르는 게 현실이고 현역에 있는 과학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몇 사람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과학자를 꿈꾸면서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명한 것과 관계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과학자라고 하면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박이나 간섭을 참을 수 있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 자신이 간섭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과학자가 되는 것은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이라면 무엇을 연구할지는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기관에서 연구를 할 경우 자율성의 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월급쟁이 중에서는 아마도 최고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는 직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신뢰에 기반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방랑백이 있다거나 떠돌이 기질이라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전공이 있습니다. 지질학, 해양학, 대기과학처럼 관측을 기본으로 하는 지구과학 분야의 전공이나 생물학 중에서도 생태학, 진화학, 생물분리학처럼 세계 각 지역의 시료를 채취한 후에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의 경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사무실 체질인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떠돌이 기질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구비로 지원받아가며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일입니다. 야외의 험한 환경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제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은 공식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 콧바람 쐬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싶은 사람에게 과학은 좋은 선택입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인류 공동의 지식체계입니다. 연구 결과는 공유되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됩니다. 과학자 하면 특출난 과학자 몇 명을 떠올리기 쉽지만 현대의 과학은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체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증해가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 체계가 글로벌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뒤에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고방식도 여러 문화권을 아울러 보편적인 상식을 내 몸에 익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직업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교육받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직장을 가지면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인, 기자, 법조인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시로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거짓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강요해서 거짓말하는 것일까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거짓인 줄 알면서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그만두거나 힘든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거짓을 강요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하다가 과학계에서 쫓겨나는 경우는 여러 번 봤습니다. 과학계에 거짓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치 않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은 서로를 신뢰하는 기반이 위해서 서로 도우며 지식체계를 쌓아가는 일이고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는 항상 서로 검증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한 일은 결국에는 들통나거나 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들통나면 발각즉시 퇴출되는 것이 과학계의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극단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못한다 싶으면 과학자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예 거짓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람을 잘 믿어서 사기를 자주 당하는 편이라면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서 살기는 싫다면 한번 고려해 볼 직업이 과학자입니다. 앞에서 과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면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계 내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일단은 믿고 일을 시작해도 되는 것이 과학계입니다. 경쟁을 즐기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 짜릿해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계에도 경쟁은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를 받기 위한 경쟁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협동이 훨씬 더 강조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자신이 숙기가 없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비교적 잘 맞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사람 만나는 일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과학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 일어나는 곳이 과학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생물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항상 궁금한 생각이 들고 그것을 스스로 밝혀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과학자라는 직업을 얻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적은 월급으로 궁핍한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연구하는 것이 스스로 재미있으면 힘든 시기도 헤쳐나갈 수 있고 행복하게 연구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기쁨을 느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살아봤던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권해줄 수는 있지만 전환기를 맞은 현대에 그분들의 경험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언제 기뻐하는지 그리고 언제 화가 나고 힘든지 잘 알고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